여러분, 리플에서 진짜 무서운 건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진짜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에 스스로 먼저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버티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공포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팔아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또 꺾이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스스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리플을 보는 사람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함정에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단순히 오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이 크게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크게 가는 걸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멘탈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내가 이 자산을 도대체 어떤 자산으로 보고 있느냐? 그 기준이 없으면 조금만 올라와도 흔들리고 조금만 밀려도 불안해지고 다시 오르면 더 초조해집니다. 결국 가장 아쉬운 선택을 자기 손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리플은 이 심리 싸움이 훨씬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일수록 과거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기억, 좋은 흐름 갔다가 다시 죽었던 기억, 이번엔 다를 줄 알았다가 또 답답하게 끝났던 기억, 이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가격이 조금만 강하게 올라와도 사람은 확신보다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인가 싶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그냥 챙겨야 하나? 또 놓치면 어떡하지? 예전처럼 다시 밀리기 전에 정리해야 하나?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갈립니다. 끝까지 큰 흐름을 보는 사람과 눈앞의 움직임만 보고 먼저 내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상승이 시작될 때 더 많이 털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락장이 사람을 탈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도 무섭죠. 하지만 진짜 큰 흐름에서 더 많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건 오히려 상승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과정에서는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수익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손실도 싫어하지만 이미 생긴 수익이 사라지는 걸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좌에 수익이 찍히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리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판단은 흐려집니다. 자산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숫자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판단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그 심리를 정확히 흔듭니다. 조금 올려줍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흔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시 올립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불안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번엔 그냥 먹고 나가자. 나중에 다시 타면 되겠지.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 나중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결국 사람들이 리플을 너무 짧게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리플을 옛날 프레임 안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 파는 자산, 반등 오면 정리하는 자산, 기회감 붙으면 한번 던지고 보는 자산.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은 항상 사람들이 과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을 때 나옵니다. 다들 이미 확신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할 때, 아직도 의심이 많을 때, 아직도 과거 기억이 더 강할 때, 그때 오히려 재평가의 초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리플이 오늘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앞으로 이 자산을 계속 예전처럼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리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짧게 보게 됩니다. 조금 오르면 이제 팔아야 하나 싶고, 조금 밀리면 역시 아닌가 싶고, 다시 오르면 이번에는 진짜 정리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결국 큰 흐름이 와도 중간에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움직임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승이어도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조정이어도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흔드는 과정으로 봅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차트보다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바꾸는 건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만약 리플을 그냥 잠깐 튀는 자산으로만 보면 조금 올랐을 때 파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단순히 몇 퍼센트 먹고 나갈지보다 시장의 시선이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리플을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상승 전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뒤에 그래서야 좋다고 말합니다. 이미 분위기가 달아오른 뒤에 그래서야 진작 살 거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뉴스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관심이 폭발한 뒤에 그제서야 이 자산이 진짜였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항상 가장 쉬운 구간이 지난 뒤입니다. 진짜 어려운 구간은 아직 시장이 다 알아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옛날 이미지로 보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이 설마 이번에도 다르겠어라고 말할 때입니다. 바로 그 구간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과거 기억대로 움직이는 사람과 시장 인식의 변화를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지금 리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막연한 공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확신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조금 오르니까 기대는 되는데 끝까지 믿기엔 불안하고 팔자니 아쉽고 들고 있자니 무섭고 이 애매한 상태가 사람을 제일 많이 털어냅니다. 그리고 리플은 바로 그 심리전이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에는 기대와 실망의 기억이 동시에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플이 조금만 움직여도 흥분보다 먼저 경계심이 올라옵니다. 좋아 보이면서도 불안하고 기회되면서도 의심되고 더 갈 것 같으면서도 지금 팔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큰 흐름을 먹는 사람들은 차트를 제일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남들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리플에서 많은 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건 어디서 팔까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는 이 자산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 없이 들고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조금 오르면 조급해지고 조금 밀리면 무서워지고 다시 오르면 더 불안해지고 결국 가장 후회할 선택을 자기 손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시장을 버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변동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조정도 다르게 해석되고 같은 상승도 훨씬 큰 흐름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리플을 들고 있으면서도 아직 리플을 예전 기준으로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움직임이 나올수록 오히려 먼저 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많이 하게 될 말도 아마 이거일 겁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을 걸. 왜 그렇게 빨리 팔았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자산처럼 보이네. 시장은 늘 대중이 나중에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질문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리플에서 진짜 위험한 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재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과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막연한 공포도 아닙니다. 더 큰 질문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리플을 계속 예전처럼만 볼 것인가? 만약 그 답이 아니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도 기준은 나중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회하지 않으려면 짧은 흔들림보다 시장 인식이 바뀌는 방향을 먼저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